30년간 매년 30%의 수익률, 월가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57살에 120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를 갑자기 닫아버렸죠.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억만장자가 돈을 거부한 거예요. 스탠리 드러켄밀러, 아마 이름조차 낯설 겁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전설이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필라델피아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드러켄밀러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똑똑했지만 동시에 괴짜 기질도 있었죠. 아이비리그 진학의 꿈은 좌절됐지만 메인주의 작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입학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캠퍼스의 핫도그 가판대를 열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비즈니스의 실전 감각을 심어줬죠. 이론보다 행동으로 배우는 것, 이게 드러켄밀러의 평생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에 진학했는데 금방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미쳤어. 경제를 수학 공식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 말이 안 돼라고 생각했죠. 그는 박사 과정을 중퇴하고 피츠버그 내셔널 뱅크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실제로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은행에서 드러켄밀러는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의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트 패턴을 쓸모없다고 무시할 때 그는 그 안에서 실질적인 설명을 찾아냈죠.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하락 쐐기 패턴 같은 건 우연이 아니라 실제 트레이더들의 행동을 반영한다고 봤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실용주의자였어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기법이든 활용했죠. 수익률 같은 펀더멘털 요소와 기술적 분석을 결합하는 그의 능력은 빠르게 빛을 발했고 25살에 은행의 최연소 주식 리서치 책임자가 됩니다. 드러켄밀러는 PNC 은행에서 마법 같은 성과를 냈고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부유한 투자자는 그에게 한 달에 1만 달러를 주겠다며 컨설팅을 제안했죠. 사람들이 그의 시장 전망을 듣기 위해 그만큼 돈을 낸다면 자신의 펀드를 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1년 28살에 드러켄밀러는 100만 달러를 모아 자신의 헤지펀드 듀케인 캐피털을 설립했습니다. 시장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했지만 그에게는 진짜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죠. 1970년대는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근본 위제를 폐기하면서 통화가 불안정해졌고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은 포퓰리스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취임 첫해 레이건의 정책은 효과가 없어 보였고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는 법이죠. 드러켄밀러는 이 금융 폭풍을 타고 큰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의 비결은 때로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드러켄밀러는 장기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했죠. 사람들이 아직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곧 위기가 온다는 걸 깨달으면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봤거든요. 1982년 5월 경제 불황이 완전히 현실화되자 그는 거의 5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젊은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컨설팅 고객 중 한 명이 파산하면서 드러켄밀러의 펀드는 주요 수입원을 잃었고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회사 지분 25%를 팔아 15만 달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어려움은 일시적이었어요. 1년 후 그의 펀드는 4천만 달러로 성장했죠. 한때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없었던 청년이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인상적인 수익을 안겨주며 성장했습니다. 잭 드레이퍼스가 설립한 드레이퍼스 펀드는 뮤추얼 펀드 산업의 선구자였죠.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률이 낮아졌고 드레이퍼스는 시장을 능가하지 못하면 자신의 펀드가 무너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기존 투자 패러다임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였죠.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그는 수익성 좋은 자기 펀드를 포기하고 드레이퍼스에 합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드레이퍼스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드러켄밀러는 몇 년 안에 자산을 두세 배로 불릴 수 있는 돈 버는 기계였거든요. 드레이퍼스에서 드러켄밀러는 주식, 채권,
통화를 활발하게 거래했고 회사의 다른 모든 자산 운용가를 압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는 밸류에이션과 기술적 분석을 결합한 독특한 거래 전략을 계속 다듬어 나갔죠. 1986년 말까지 그가 맡은 5개 펀드는 모두 최소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뮤추얼 펀드 집합체에서 이런 수익률을 보기는 오늘날 거의 불가능하죠. 레이건의 경제 정책은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었고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쇼핑하는 모습에 기업들은 환호했습니다. 대담한 거래 전략으로 드러케밀러는 드레이퍼스를 위해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그의 시장 타이밍 능력은 소수만이 습득한 기술이었죠. 그런데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오늘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 분석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거든요. 특히 극도로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987년 10월 16일 금요일 드러켄밀러는 모든 기술적 신호가 강세장이 계속될 거라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다우지수가 2700에서 2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매도 상태라고 판단했고 2200 근처에 엄청난 지지선이 있다고 믿었죠. 다음 월요일에는 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올인했고 심지어 잠재 수익을 높이기 위해 30%를 빌려서 투자했어요. 시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거래를 실행한 뒤 그는 멘토인 조지 소로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로스도 드러켄밀러처럼 시장이 폭락하기 전 마지막 상승을 잡으려고 강한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죠. 회의 중 소로스는 드러켄밀러에게 비교적 무명의 자산 운용가 폴 투더 존스가 쓴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드러켄밀러가 몰랐던 역사적 패턴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었고 폭락이 임박했다는 주장이었죠. 드러켄밀러는 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 월요일 아침 다우지수가 3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전체 포지션을 매도하기로 탈출 계획을 세웠죠. 다행히 그날 아침 시장은 폭풍이 왔다는 걸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200포인트에서 실제로 반등했거든요. 드러켄밀러는 큰 손실 없이 빠져나왔고 심지어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1987년 10월 말 월가는 폐허가 됐고 소로스조차 2억 달러를 잃었지만 드러켄밀러의 펀드는 오히려 상승했죠. 그 운명의 아침에 재빨리 행동한 덕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규율이 부족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흥분하는데 그때는 보통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죠. 규율을 지키고 고수한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드러케밀러는 정반대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되 그 바구니를 주의 깊게 지켜라는 거죠. 블랙 먼데이에 소로스가 돈을 잃었지만 드러켄밀러의 그에 대한 존경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아마도 금융계 최고의 투기꾼이었거든요. 퀀텀 펀드를 운영한 첫 10년 동안 그는 300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1987년 폭락 이후 소로스는 은퇴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담한 위험 감수 없이는 펀드의 성과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았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죠. 드러켄밀러의 시장 타이밍 능력에 감명받은 소로스는 그가 완벽한 후계자라고 믿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시장 펀더멘털과 가격 사이에 춤이 있다는 걸 독자적으로 발견했는데 이건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과 비슷했어요. 36살의 나이에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퀀텀 펀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자가 되려면 보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겨야 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독일 마르크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드러케밀러는 이걸 마르크를 매수할 최고의 기회로 봤죠. 보통 국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소로스의 책 금융의 연금술에서 그는 재정 적자와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긴축적 통화 정책이 합쳐지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드러케밀러는 독일인들이 인플레이션에 집착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통합될 것처럼 보이자 세계는 독일 마르크의 끔찍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논리는 달랐어요. 데스방크는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고 대중은 인플레이션에 집착하며 그들은 통화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동독의 노동력으로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봤죠. 그는 2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구축하며 올인했습니다. 1992년까지 드러켄밀러는 퀀텀 펀드 자산을 거의 3배로 늘렸습니다. 순전히 유기적 성장만으로 소로스 자신의 기록마저 뛰어넘는 성과였죠.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때
드러켄 밀러는 이익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이 유로존을 형성하기 위해 뭉쳤을 때 그건 인류 최고의 업적 중 하나였죠. 수세기 동안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평화롭게 살기로 손을 잡았거든요. EU를 집단 경제로 만들기 위해 1979년 환율 메커니즘 ERM을 설립했고 점진적으로 단일 통화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은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근면과 규율을 중시하고 다른 나라는 여가를 중시했죠. 1992년까지 프랑스 프랑과 독일 마르크 같은 강한 통화가 나머지 약한 통화들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불황에 빠져 있었고 다음 18개월 동안 상황은 훨씬 악화됐죠. 영국이 독일 마르크 대비 파운드 비율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영국 중앙은행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했는데 이건 ERM을 깨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국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으면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영국도 이렇게 되어야 했지만 중앙은행은 행동을 매우 주저했죠. 위기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러켄 밀러에게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였어요.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는 소로스와 상의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당시 70억 달러였던 펀드에 7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잡고 싶다고 말했죠. 독일 마르크를 매수하고 파운드를 공매도하는 거였습니다. 내 논리를 설명했고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바디랭귀지 피드백만으로 화가 나고 있었죠.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경력에서 두세 번밖에 안 와. 이건 일방적인 베팅이야. 자넨 충분히 걸지 않고 있어. 펀드의 100%를 이 거래에 넣으면 안 돼. 200%를 넣어야 해. 왜냐하면 잃을 수 있는 최대치는 0.5%이고 20%를 벌 수 있거든. 리스크 대비 수익이 엄청나잖아. 목을 겨냥해. 죽여버려. 단순히 약한 통화를 공매도하는 대신 드러켄 밀러는 통화 재조정의 영향을 받을 증권시장에도 베팅했습니다. 9월 10일까지 소로스와 드러켄 밀러가 거래를 완전히 실행한 뒤 그들은 기다렸죠. 오늘은 극도로 어렵고 격동의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환율 메커니즘 가입을 중단하는 것이 영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퀀텀 펀드는 10억 달러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드러켄 밀러의 관리하에 퀀텀 펀드는 1992년 69% 상승했고 다음 해에는 72%를 기록했죠. 드러켄 밀러를 고용한 건 조지 소로스가 내린 최고의 투자 결정이었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소로스가 스스로 벌었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그에게 벌어줬거든요. 1999년까지 퀀텀 펀드는 82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 해에 또 20억 달러를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시장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들이 시장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트레이더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고하게 만들 겁니다. 1990년대 후반 정보의 시대가 밝아왔습니다. 미국 가구의 세 집 중 한 집이 PC를 구매했죠. 기술 붐에 올라타지 않으며 경쟁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걸 원망만 하면 먼지 속에 남겨질 겁니다. 전체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소로스와 드러켄 밀러는 시장 지식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지만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기술과 정보의 영향은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패턴이었죠. 1998년 드러켄 밀러는 기술주가 막대한 수익의 기회를 나타낸다고 깨달았고 주식 패턴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건강한 수익을 냈습니다. 1999년 초에는 베팅을 2배로 늘렸죠. 그런데 그가 간과한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전례 없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월가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발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금융계의 플레이어는 전문가들이었고 드러켄 밀러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알았고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참여는 시장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정점에서 나스닥 기술 지수는 전체 가치의 4분의 3을 잃었죠. 드러켄 밀러는 확실히 낯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00년 4월 29일 퀄텀 펀드는 연초 대비 22% 하락했습니다. 2000년 1월 기술주를 완벽하게 타고 1999년에 수십억 달러를 벌고 나서 모든 걸 매도했어요. 소로스에 있던 내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몇 명은 매도하지 않았고 작은 포트폴리오였지만 내가 판 후에 30%를 벌었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매일 돈 버는 걸 지켜보는데 이틀 동안 전화를 들어 다시 사고 싶었습니다. 작은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어서 천사는
하지 마라고 하고 악마는 사라고 하는데 전화를 들어서 샀죠. 닷컴 버블의 정점을 1시간 차이로 놓쳤을 겁니다. 결국 3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한 드러켄 밀러는 퀀텀 펀드를 그만두고 자신의 듀케인 펀드만 관리하기로 돌아갔습니다. 퀀텀을 그만뒀을 때 듀케인은 15% 하락했고 그 해를 포기한 상태로 4개월 동안 떠나 있었는데 금융신문도 안 봤어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나스닥이 거의 최고치로 다시 반등했더군요. 드러켄 밀러는 즉시 이것이 이전 손실을 만회할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가가 올랐고 달러도 올랐죠. 그는 이 특정한 조합이 항상 미국 경제 수익에 부정적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2년 및 5년 만기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국채를 계속 사는데 그린스펀은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고 긴축 편향을 보였죠. 거의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가 발언할 때마다 더 많이 샀고 그게 내 경력에서 최고의 베팅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가격 움직임은 없었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가격이고 때로는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2008년 그의 펀드는 시장의 나머지가 무너질 때 플러스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깨달았죠. 2010년 드러켄 밀러는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주고 과거 성과를 따라잡으려는 시도를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해두자면 은퇴한 후로는 연 30%를 벌고 있지 않아요. 예전처럼 큰 규모를 운영하지도 않고요. 테이블에 너무 많은 걸 남겨둔 기분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 이후 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 구조는 더욱 진화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죠. 내 경력에서 세상이 변했다는 게 아주 분명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9.11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독일에서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세상이 바뀌었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밤에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보통 2년에서 4년 동안의 동심원 트렌드를 만들어냈고 논리를 가지고 크게 뛰어들어 작동하면 계속 유지하는 게 항상 편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예전의 나는 아닙니다. 30년간 연 30% 수익률. 그걸 유지하다가 스스로 문을 닫은 남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는 월가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자였지만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분명하죠. 규율, 유연성, 그리고 시장이 변할 때를 아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투자 전설을 만드는 것들입니다.